앞부분 건 촬영 부분은 그냥 저장 안 하고 여기부터 실질적으로 촬영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영수증이라고 하는 부분의 제도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들어갈게요. 자, 영수증이라는 걸 왜 별도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는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급자라고 쓰는 난이 명확하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라고 하는 난도 명확하죠. 그래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얘기했을 때 공급자는 우리 무슨 부분 등록번호와 상호성명이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가 정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영수증은 그러면 그 부분이 명확하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무슨 부분? 공급자의 정보는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영수증에 그 정보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급자의 정보는. 근데 문제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어디까지밖에 보이지 않더라.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이름 정도는. 왜냐하면 신용카드이다. 그러면 우리 결제하고 나면 고객님 5만 원 이하는 서명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인이 있고 없고도 그것도 실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액 결제들은 사인 없이도 그냥 결제가 끝나져요. 그러면 지금 제가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지출이었다. 그러면 제가 카드를 제시하면 매장에선 카드 긁고 그냥 끝나더라는 거죠. 근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반드시 서명이 이루어져야만 실제 그게 넘어가지거든요. 화면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그 서명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자로 본인들 이름을 쓰거나 한다라고 하면 일단 공급받는 자의 상호 정도는 알겠죠. 또는 성명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실제 그 서류에 누구는 보이지 않을까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특정하게 뭔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했다라고 또는 보여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영수증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한다,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더라. 또는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단말기에도 조작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의 서류를 세금계산서 대신에 받아오면 수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수증에도 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영수증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말기에서 긁혀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별도 기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 조작이 가능하죠. 설정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법에서 얘기할 때 요 얘기를 거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영수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더라라는 거죠. 전부 다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개선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런 영수증의 유형을 봤더니 누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하는 게 있고 직불카드 영수증이라는 게 있고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이라는 게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더라. 여러분 선불카드 앞에 김영식이 붙어 있는 게 있고요. 무김영식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영식과 무김영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명이 되어 있어서 누구 건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단말기를 긁을 때 이게 황양수 거네?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 또는 주식회사 배움전자 거네? 라고 보여지는 게 김영식. 무김영식은 누구 거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쓰는 부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영식과 무김영식이라는 부분이 뒤에 수취자 입장에서는 중요해져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매출자 입장에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증빙 수치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영식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금 영수증은 수취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 개인적으로 현금 영수증 받아온 것이다. 그럼 내 주민번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수증이거든요. 그러면 소득공제용이라는 표현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출 증빙용이라는 부분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수취자의 입장인 거지 누구의 입장, 매출자는 상관이 없죠. 최종 소비자인 개인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회사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급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금전등록기 계산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글씨가 계산서라고 써 있지만 사실상 이것도 영수증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금전등록기는요, 제가 봤던 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동안 그 서울의 군자동이라는 데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옆에 아주 작은 문구점이 있었어요. 인근에 초등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아주 작은 문구점에 가서 뭔가 구입하고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톡톡톡톡톡톡 눌러요. 정말 이 자판기가 아주 오래된 자판기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손으로 들고 금고에 넣었다 뺐다 하는 현금 보관하는 것처럼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톡톡톡 찍으면 드르륵 하고서 하얀 종이가 나오면 그거를 찢어서 저한테 주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 나오는. 근데 거기가 돈을 넣어놓는 통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이 사람한테 받았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또르륵 뽑아줄 수가 있어요. 놀링지에서. 그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금 계산서, 계산서 양식에 대한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계산서란 용어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수증에 뭐가 있냐면 우리 왜 비행기를 타시거나 또는 버스를 타실 때 왜 승차권, 항공권 이런 거 있으시죠? 네, 그런 부분의 내용도 영수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승차권, 항공권, 뭐 입장권, 관람권,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사업자가 발급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우리 회사에서는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은 지로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공급자는 한국전력공사이고 공급받는 자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써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한다라고 써 있는 것도 우리가 전산회계 1급 교재에서 지로 형태 보여드리면서 보는데 알려드렸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 영수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충족이 되어 있다면 걔는 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지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영수증의 역할도 하지만 그렇게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계산서도 동일하게 지로 형태 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하러 가시면 계산서도 반드시 확인해 보실 게 무슨 부분, 그냥 영수증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계산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그 지로를 일반 전표에 다 입력하셨다가 추후에 봤더니 계산서 역할을 하는 거였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산서도 지로 형태가 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난해 보는 부분에요. 전자계산서입니다. 이런 글씨 써 있어요. 그리고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 다 사업자 등록번호 써 있고요. 근데 이제 비사업자들이라고 하면 그 자리가 다 공란인 거죠. 공급자의 정보는 있지만 공급받는 데 정보는 기록할 정보가 없어요. 주민번호 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비산업용 전력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1번부터 4번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다 영수증으로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유사한 영수증이라고 했지만 이 영수증의 형태는 다양해요. 그리고 이 전자적인 문서가 아닌 영수증도 있잖아요. 우리 무슨 부분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 상단에 아예 영수증이라는 글씨만 들어와져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공급자 정보는 나와져 있죠. 그래서 공급자 정보는 이 부분에 써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위쪽에 무슨 귀하라고 쓰는 자리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회사 이름들 써서 이런 영수증을 받아오고 내가 지금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결제 서류 올려서 돈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영수증이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영수증이라고 부른다? 간이 영수증이라고 불렀던 거죠. 간이 영수증.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귀하 옆에요. 회사 이름 쓰는 거 습관화 들여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대부분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근데 소위 말해서 영수증 해주는 분이 막 손으로 써서 이렇게 툭 띄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무슨 귀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 채워 넣으세요. 회사 이름으로 채워 넣으실 것. 뭐 저는 초창기 일을 할 때 여기 귀하 자리도 저희가 쓰는 거 못 하겠어요. 저 선임은. 왜냐면 세무조사를 이제 받을 때 이게 글씨가 너네가 쓰면 잘못된 거다. 너가 받아온 영수증에서 영수증을 너한테 준 데서 썼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야근할 때요. 왜 중국집에 야근 하시니까 이제 배가 고프면 뭐예요? 밥을 시켜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드 결제도 하시지만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그 중국집에 배달하시는 분이 영수증이 얼마라고 써서 이렇게 툭 떼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올 때부터 들고 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귀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걸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짜증나죠.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써달라고 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근한을 종업원 글씨로 쓰는 게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꼼꼼한 회사들은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것도 못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글씨가 아니라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구입한 또는 내가 사용한 사용처에서 직접 쓰게끔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너무 까탈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상 종업원이 쓴다는 건 얼마든지 조작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영수증에 신용카드 영수증은 요런 영수증이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카드 종류도 보여지고 카드의 번호도 보여지고 그리고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도 보여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요. 요즘엔 대부분들 놀림지에 의해서 출력이 되지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카드를 쓸 일이 있는데 정말 이런 놀림지가 아니라 무슨 뭐 먹지처럼 되어 있는 거에 드르륵 나오더니 세 장 중에 한 장을 떼서 나한테 주더라. 뭐 그런 거 쓴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네, 먹지로에 찍혀서 나오든 놀림지에서 찍혀 나오든 어쨌든 모두 다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자료는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겼죠. 다만 이게 매출자 입장에서는 현금 영수증 이렇게 끝나지고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 현금 영수증 받아갈 때 상단 부분쯤에 뭐가 써 있다. 지출 증빙용인지 아니면 우리 소득 공제용인지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죠. 왜냐하면 상대편이 현금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할 때 회사 거이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불러줄 거고요. 그리고 회사 게 아니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휴대폰 번호를 부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가는 사람은 그 기록이 남아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개인한테 팔든 사업자한테 팔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뒤에 전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승인번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 현금 영수 승인번호. 자, 수취자 입장 설명드립니다. 자, 받아가는 분들이 이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를 전표 입력할 때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하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가 기록이 남는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 9자리를 또는 10자리를 왜냐면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9자리를 시작했다가 9자리가 다 차면 10자리로 바뀌고 11자리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인번호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입력한다 그러고 매입자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우리는 프로그램에 승인번호 넣으라는 팝업창이 나오지도 않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승인번호는 제가 왜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받아온 서류가 지출 증빙용 서류였었다면 국세청의 회사의 이름으로 이 현금 영수증은 100%다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번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의사항이에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 이 승인번호 관리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습을 못 버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프로그램에 승인번호 넣는 걸 팝업창을 띄우게끔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 승인번호 매번 넣더라는 거죠. 이거 정말 일이거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회사가 그런 부분 몰라서 그냥 하고 있더라면 이거 국세청에서 실제 관리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이거 전체 내역 보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회사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현금 영수증 모여있는 거 내려받아서 그거 보관하시면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세무사랑은 이 현금류 승인번호가 아예 넣으라고 뜨지 않습니다. 스마트 A는 환경 설정이란 메뉴에 가면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를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설정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쓰신 분들은 귀찮죠. 이거 일이에요, 여러분. 승인번호가 동일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 설정값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바꿔놓고 씁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계속 썼던 분들은 그 창을 계속 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취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지금 지출 증빙용으로만 받아오면 국세청이 다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놀림지이며 문제점이 뭐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휘발성이에요. 하얘지죠.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피를 많이 뜨시거든요. 국세청에 모여있는 자료는 서류 보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전자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적인 자료로 문서처럼 보관되어 있는 건 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출력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그 전자적 서류만 있으시면 모두 다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카피 뜨는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날아가는 휘발성 때문에 이걸 또 카피를 뜨셔서 붙이시거든요. 근데 카피 뜬 거는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시기적별로 무엇하시라 내려받아 놓으세요. 엑셀로 다 내려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에요. 자, 그 다음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의 범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범위라고 하는 건 이런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다. 다만 단서를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 계산서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자. 근데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또 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죠?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간이과세자도 영수증 발급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이다? 당신은 세금 계산서를 무엇해야 된다? 발급해야 된다라는 이 의무자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노란색 부분이 예외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본인이 신규로 사업 개시를 했는데 일반 과세자 규모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무슨 부분? 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게요 라고 해서 신청했겠죠. 여러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매출을 추정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계속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얼마?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영수증을. 자, 그렇게 갑니다. 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 여러분, 일반과세 사업자는 누구를 주는 게 맞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 얘기할 때 일반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간이과세도 발급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뭐라고 써드렸어요, 여러분? 다만 무슨 부분? 우리 일반 과세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먼저 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가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소매업을 하는 경우,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음식점에는 누가 들어온다? 다과점업도 포함합니다. 자, 숙박, 그리고 미용, 욕탕,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여객 운송업 여러분 여객 운송업은 대부분 승차권 이런 거 주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객 운송업 근데 여객 운송업 중에 누구는 제외시킨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요. 고객이 누구였었다라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할 수도 있죠. 뭐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농사 지신다고 했잖아요. 시골 분들 보시면 요즘에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회관도 문이 닫혀 있고 경로당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시골 분들 중에 1년에 연간 행사가 있으세요. 무슨 행사가 있냐면 봄이 되면 꽃놀이를 가시고요.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를 가세요. 근데 그게 어쨌든 뭐 마을에서 하시든 아니면 무슨 친목회에서 하시든 그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차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무슨 부분 우리 버스 대절해서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세버스를 빌려서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빌렸한 그 전세버스는 당연히 운송사업자한테 빌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자이지만 고객은 비사업자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영수증 발급하고 끝나죠. 또는 그냥 신용카드 결제하고 끝났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가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때문에 제외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가면 무슨 부분? 그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한테 회사가 워크숍을 갈 때 45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갔다 왔다. 그리고 저희가 카드 결제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무슨 부분? 저희 그럼 그 45인승 이번에 결제했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만 원 결제했거든요. 7만 원 매입세 공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된다라는 거로 갑니다. 된다라는 거로. 이게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다른 점으로 가는 거고요. 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여러분, 입장권 발행하는 거 우리 대행하는 데가 꽤 많지 않아요? 티켓링크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영수증 발급밖에 안 하죠. 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인적 용역의 과세 사업과 우리 행정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사업자와 거래하는 부분이었다라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주었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의무가 돼버려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라든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세법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거였었다라면 이 부분은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운수업이라든지 주차장 운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사회 서비스업 및 개인 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더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 뒤에 가면요. 누구라고 한다라면 사업자 거래가 되면 세금 계산서라는 거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사업자 거래이면. 근데 이제 영수증으로 대부분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 소비자라는 부분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조금 더 멀리 가면 사업자가 거론이 된다라면 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일반 과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의무이지만 이 사람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업들은 대부분 고객이 비사업자이면 영수증 발급하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영수증 교부자라도 무슨 부분? 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뭘 제시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번, 2번 열심히 얘기해놓고 갑자기 3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거래처가 너의 매입처가 너의 매입처가 아니죠? 너의 매출처가 또는 너한테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였었다라면 그 사람이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수증 교부 의무자 중에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일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일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누구였죠?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얼마인 사람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일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가 요구해도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예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빼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상대편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아예 법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줘봐야 영수증밖에 못 줘요. 또는 영수증을 아예 발급을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부터 니을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는 줄 수도 없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줬다 이상한 회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발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제외자로 기억하실 것. 그래서 미용이라든지 욕탕 및 유사 서비스,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 보건 영역이라든지 응급 환자 이송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아예 못합니다. 사업자가 원해도요. 못해요. 다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가 무엇하면 요구를 하면 무엇 하시면 된다.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외라고 써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이요. 중요한 게 그럼 이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객 운송이에요. 그럼 종업원이 출장을 간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갈 때 여러분 제가 카드 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공권 구입하거나 승차권 구입할 때요. 그럼 그 카드 결제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 과세자라고 했을 때 지금 무슨 부분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이고 합계는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종업원 출장 갔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출장 갔으니까 여비 교통비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 아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었지? 나 이 부가세 공제받을게 라고 하는 게 되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앞부분에서 무슨 말씀 그거는 녹화본에 들어가지 않게끔 저 정리하고 갈게요 라고 해서 잘라버렸잖아요. 그거 말씀드릴 때 우리가 부가세는 매출자의 법이긴 맞지만 매출자 반대편에 있는 매입자도 사실상 이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매입자는 세액공제를 받는 거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증빙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세 부분의 공제가 가능하냐? 매입세 공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경우에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국가가 신용카드 사용하는 걸 권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을 결제를 했으니 나 이거 공제 받겠다. 근데 법에 가서 봤더니 무엇 할 수 없다? 당신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는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한테 카드 결제로 대금 주고 영수증 받아온 것뿐인 거예요. 그럼 공제가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시험에서 미친 듯이 출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처럼 여비교통비 생각하고요. 이거 매입세 공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너네 이번에 공제받은 거 나 궁금하니까 내역서 좀 보내줘. 그래서 내역서를 저는 아주 당당하게 보냈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가지고 조회를 해봤더니 하나는 여객운송업, 무슨지 아시겠죠? 하나는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를 제가 시켜드리겠지만 무슨 부분이 적용되는 사업장 이렇게 나와있더라는 거죠. 그럼 저희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무슨 부분으로? 이거 매입세 공제 받지 말아야 될 때 받으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시면 되고요. 과다공제 받았네요. 과다공제 받은 것만큼 가산세 내시면 돼요. 그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신용카드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세금 계산서 대신 받아온 거란 비용이 돼버려요. 근데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한테 받아온 이 카드 영수증은 회사에 쓴 경비를 하더라도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어도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끊임없이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기업부터 니을까지 써져 있는 이 분들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갑니다. 업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거 왜 자꾸 내냐면 업무에서 이게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컴퓨터나 어디선가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서 내줘야 공부를 하고 가고 업무를 하실 때 아 이거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일반 존피에 가서 여비교통비 처리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존피에 가서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세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카드 과세라는 유형도 있었고 현금 영수증 과세라는 유형이 있었잖아요. 매입 쪽에 그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시험 목적상, 업무 목적상 무조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다 쓸게요. 신용, 카드 등 영수증을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요. 이게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부탁드리지만 이 법을 한쪽을 기억하면 반대편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는 안 써드렸지만 누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여러분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것도 안 돼요. 자,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장소. 자, 우리 성격상으로는 누가 봐도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세무에서는 지적해요. 개별 소비세가 발생된 장소네요. 안 되세요. 라고 합니다. 단란주점에 가셔서 종업원들끼리 단란하게 노시고 카드 싹 긁고 우리는 부가세도 나왔네. 매입세 공제 받겠다. 복리후생비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가 나온다는 장소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요. 세무조사 과정 중에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놓으면 접대비 성격이 아니냐라고 계속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단란주점에 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 고깃집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직원들 단란주점 가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단란주점이라는 부분이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지 뭐 거기 직원들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회사에서 복리적으로 지원한 거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장소는 회사에서 잘 안 간다고 보는 거죠. 거래처를 접대할 목적으로 많이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조차도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더라고요. 조사하는 과정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 회사가 단란주점에 가서 회식을 했는지 고깃집에 가서 회식을 했는지 맥주집에 가서 회식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조사 과정 중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저 비읍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수취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럼 이런 영수증은 발급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도 얘기했으니까요. 발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발급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고요.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 자, 택시 운송사업자. 여러분 택시 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영수증 발급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영수증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업무 담당자들이 있을 때 종업원이 거래처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갔다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택시 영수증을 받았어야 됐는데 제가 15,000원을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내려서 거래처 업무 보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나는 15,000원 업무 때문에 쓴 거니까 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택시 영수증이 없네. 그래서 종업원이 이제 어디에 우리 회계팀에 와서 또는 관리팀에 와서 저 거래처 어디 갔다 오냐고 쓴 15,000원인데 이거 현금 택시에서 영수증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 직원들이 그러세요. 영수증 없으니까 돈 못 드려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택시 운송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것만 지출결서 같은 거 쓰시라고 하시고요. 대신에 우리는 어찌됐든 돈이 정말 15,000원 썼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실제 이 택시는 영수증 발급을 아예 못하는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결의서만으로도 우리 증빙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감사받는 모 회사에서 이제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 이상한 거 지적됐다 이번에.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삼정에서 감사를 받았던 거로 알아요. 삼정 화계본에서 받았었는데 근데 뭘 지적했냐면 여비교통비 금액이 잘못됐다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감사가 요즘에 워낙에 꼼꼼하게 말하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확인하셨냐면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왔다라고 내용이 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키로수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고 입력하면 몇 킬로 정도 예상된다. 택시비 얼마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 거리 키로수를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요금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했던 이런 요금들이 허위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증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액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감사를 그렇게 꼼꼼히 봤던 부분.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비영리 재단이에요. 근데 비영리 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들이 돈을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어요. 규정을 정해놓고 쓰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여비교통비가 적법한지도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복리후생비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리적으로 쓴 것도 적법하냐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회계감사하는 과정 중에 그 두 가지가 체크가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그래서 증빙이 문제가 아니라 키로수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 금액, 얼마 지출했다라고 쓴 금액이 적법한지 한번 봐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되지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도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아니 무슨 소리야 택시가 영수증 발급이 다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요. 택시가 원래 카드가 되지 않았었죠. 결제 수단이.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사회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택시는 카드 택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은 제 택시는 카드 결제도 됩니다라는 걸 위에다가 붙여서 광고도 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카드 결제가 되는 택시라는 거 광고하고 싶으니까 고객의 유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그걸 홍보했던 얘기는 안 됐던 시절이 되는 시절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드를 쓱 긁으면 영수증이 또르륵 하고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거 영수증 없어도 뭐가 되더라. 아니 전혀 증빙처리하는데 문제 없다고 여러분. 법에서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는 건 일하는 관점을 보셔야 되잖아요. 시험이야. 외우면 끝이에요. 외우면 끝이지만 받는 사람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노점 당연히 발행 못하겠죠. 행상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도 당연히 발급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영수증 발급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대편이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 발급은 안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요구하면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다.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저희 세금계산 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미용이나 욕탕이나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우리 세금계산서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영수증 발급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되지니까 영수증 결제하고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미용 같은 경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연예기획사에 입사하시면 저 미용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연예기획사는 치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뭘 할까요? 미용실하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월결제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카드를 열심히 무엇했다? 긁었다. 그 공제가 되느냐? 카드 매입 공제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진다는 거죠. 그리고 욕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사우나 가는 걸 허용할 때가 있어요. 뭐 심야 작업이 있거나 하면 사우나 다녀오라고 법인카드를 주죠. 그것도 부가세가 있어도 받아온 사람 입장에서 그냥 증빙 처리만 하는 거지 사실상 매입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도요. 결제 수단으로 카드가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나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자, 이 부분도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여러분. 다만 여기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이라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되는 게 있었죠. 우리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얘기하는 직매장 반출. 자,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가 있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있는 것처럼 보겠다는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면제라는 건 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6번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은 수출하는 재화가 있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있고 항공기 외국항행 용역이 있고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이 있고 이외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우리 재화나 용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었죠. 누구요? 대표적인 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자,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박에 의한 외국항의 용역은요, 공급받는 자가 우리 국내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무슨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앞에서 금융이나 보험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그런데 그들 기관에서 인증서라는 걸 받게 되시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범용인증서를 받는다. 그럼 일정한 돈을 냈을 것이다. 그래서 10만 원에 10,000원을 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꼭 발급받아 오시고 매입세 공제도 꼭 받으세요라는 얘기 했었죠. 그게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표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뭘 요구했다라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라면 무엇 해주셔라? 발급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8번째, 도로나 우리 관련 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자, 이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을 면제하고 있다. 대부분 영수증 정도는 받아오는 것 같아요. 업무하실 때.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발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 자, 사업자가 아닌 자의 한함이라고 써드렸어요. 그래서 소비하는 자를 위하여 전기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된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한전에서 내가 받았으면 끝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에 1층은 A가 쓰고 2층은 B가 쓰고 3층은 C가 쓰고 4층은 D가 쓴대요. 그럼 여러분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를 쓴다거나 우리 복도에 전기가 들어온다거나 우리 왜 공용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1층부터 4층에 들어온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들한테 그렇게 공공으로 쓰고 있는 요금에 대한 걸 무엇 해야 될까요?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리 청구서는 건물주 하나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온 세입자들한테 무엇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얼마씩 받을 건데 그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해야 되느냐?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증빙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회사가 아닌 경우들도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왜 실제 다가구 주택이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10번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다. 그러면 공급하는 나도 어디에 있어야 되고요. 국내에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국내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거래처가 국외에 있대요. 그런데 한국의 사업장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한국에 사업장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외에만 지금 내가 거래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관계에서는 대금 청구 목적으로 쓰는 게 무엇이다? 우리가 송장이라는 걸 주고받죠. 인보이스 또는 그 앞에 상업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싶으면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용어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급 못한다는 거고요. 자, 팁박스는 시험 목적성 기억하시라고 써드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세무급수부터는 요 현금 매출 명세서가 우리 시험 버전에도 메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론에서 뭘 냈다?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가 누구냐? 라고 냈다라고 하신다라면 우리 그냥 프로그램 메뉴에 가셔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기간을 입력하고 나면 어느 업에 해당이 돼서 너 이거 작성하니라는 부분을 선택하는 버튼이 떠요. 그럼 거기 업종이 다 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팁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금 매출 명세서라고 하는 이 제출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영수증 쪽에 들어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사업자의 거래보다는 내가 공급받는 자를 놓고 봤을 때 비사업자, 소에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현금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냥 간이 영수증만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겠더라.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들의 부가세 10%를 잡아내야죠.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이 올바르게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항상 첫 시작은 어디부터이다? 부가가치세법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수한 현금 매출을 잡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 됩니다. 그럼 법에서는 그 서류를 내야 되는 업을 정해줬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우리 사업 서비스업 중에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건축사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라면 이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할 때 현금 매출 명세서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수한 현금 매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전산실무를 해봤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가 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 매출도 아니고 계산서 매출도 아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도 아니다. 그런데 무슨 부분? 나는 과세 매출입니다. 나는 면세 매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증빙을 발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무증빙 거래다. 대체적으로 이 무증빙 거래가 현금 받고 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입력해야 된다겠죠, 여러분? 제가 매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조매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세였을 때 입력하는 건 시험에서 내고 있다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별 매출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썼었고요. 면세는 면건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과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집계되는 건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14번 건별로 입력했던 정보가 집계되는 서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무엇해라 적어서 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서류 가보시면 인적 정보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 쪽에 회계적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대한 정보를 열어보면 우리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진짜 많을 거예요. 주민번호 공단을 못 가요. 근데 여기 주민번호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써 있는 서류를 또 제출할 겁니다. 이 부분에 주민번호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내셔야 된다. 자, 이 서류 안 내면 또 제재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분명히 부가세도 지적하겠지만 뒤에는 매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서류를 미제출하면 가산세를 못하겠다? 부과하겠다. 그래서 미제출한 금액 또는 과소신고했다 또는 빠뜨린 게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1%가 아니고요.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공급가액에 대한 1%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센 가산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또 되는 서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업을 써드리면 이런 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요, 여러분. 언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법령을 열어보시거나 또는 제가 프로그램 활용하시라겠죠. 업종이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여긴 대표적인 업종 4개만 써드렸지만 그 업종 말고도 이렇게 많아요.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뭐 우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 손해사정사, 이 손해사정사도 요즘에 좀 인기죠. 우리 직업적으로 통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근데 이 중에 약국과 수의사업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약국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약국은 또 왜 내라고 그래? 약국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약국이나 수의사는 지금 현재 제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 예식장도 들어오고요. 예식장 현금 장사 진짜 많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고객님 현금 내시고요. 현금 요정 발급 요구 안 하시면 저희가 10% 빼드릴게요. 15% 빼드릴게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국세청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자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도 들어갑니다. 근데 병원이나 의원은 누구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성형이나 미용 목적 시술이었을 때 그 경우에 대한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써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띄웠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영수증 시험에서 문제 풀어보시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 발급하지 않는 사람 이 얘기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선 포커스고 업무는 증빙 수치하고도 관계가 있으시니까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